이것들은 통제되지 않은 생물학적 무기로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이 이 날조를 덮는 데 연루되어 있다. 중앙청 정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폭로한 옌리벙 박사의 두 번째 논문이 나왔습니다. 1편과는 또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1탄을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1편을 보지 않으신 분은 보고 오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글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아요. 자, 먼저 코로나19는 중국 국립연구소에서 연구되었던 GC45 그리고 ZSC21 바이러스와 많이 닮아 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의 DNA 염기 서열에 유전자를 조작한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한 요소를 사용한 흔적들이죠. DNA 시퀀스 배열을 봤을 때 2002년에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와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GC45 바이러스를 각각 잘라서 독성이 강하고 감염력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로 재조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 또 아미노산 서열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시퀀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탄 시작인데요. 원래 이제 박쥐 바이러스에서 코로나19가 유래됐다는, 그래서 이렇게 기사로도 나왔었어요. 레티지 13. 이게 뭐 유전적으로 96.2% 일치하는 그런 오리진 바이러스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자, 이거를 통째로 부정합니다. 자, 위에 A가 일반적인 바이러스 샘플 채취 과정이에요. 분변을 이제 수합을 해서 거기서 RNA를 추출해내고 그 RNA로부터 PCR이라는 그 유전자 증폭 방식을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염기 서열을 밝혀낸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제 B를 이용해서 날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시퀀스를 얻긴 얻었는데 그냥 텍스트로만 얻습니다. 그냥 뭐 짜 맞췄다는 거예요. 그 짜 맞춘 시퀀스에 맞춰서 그냥 DNA 염기 서열을 조각조각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합성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날조된 그런 DNA 염기 서열을 얻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거로 사용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하는 게 그 채취한 샘플 있잖아요. 샘플의 시퀀스 분석에서 오직 0.7%의 세균 시퀀스만 발견이 됐다고 해요. 분변에서 채취를 하면 얼마나 세균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0 내지 90% 정도는 박테리아의 그 DNA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근거 두 번째로는 이 분변 샘플이 2013년에 채취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시퀀스의 일부를 2016년에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옛날에 발견된 바이러스의 시퀀스가 2020년에 와서야 분석이 됐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기계 돌리고 며칠 지나면은 분석이 나와요. 여러 가지 DNA들이 혼합되어 있고 오염이 심하다면 거기에서 걸러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퀀싱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작업이라고 2020년에 갑자기 전체 시퀀스가 나오냐, 이거예요. 바이러스에 대한 팔로우업 연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옌리벙 박사의 주장은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연구할 게 없었다, 이거죠. 자, 세 번째 근거로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진화나 돌연변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어떤 유전자 차이 패턴과 코로나19는 굉장히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이제 어려운 건 없어요.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죠. 그 유전 정보는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뽑아내기 위한 유전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이루어지죠. 뭐 프롤린, 리신, 아르기닌, 뭐 이런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유전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달라붙는 아미노산도 정해져 있고요. 그 DNA 정보에 아미노산을 싣고 있는 그런 염기가 달라붙으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거든요. 유전자 염기서 그게 UUA를 나타내면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코딩이 돼요. 이 뒤에 A가 G로 바뀌는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났더라도 똑같이 류신이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자, 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아미노산이 코딩이 된다는 거예요. 즉 돌연변이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엔 차이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시너니머스 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염기 서열이 변경됨으로써
붙는 아미노산이 달라지는 경우, 류신이 요거 하나 바뀌었다고 지금 페닐알라닌이 돼버렸죠. 글레이신이 붙어야 되는데 아르기닌이 붙는 그런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아미노산이 같아서 결과적으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넌시너니머스 뮤테이션이라고 해요. 이 시너니머스 뮤테이션과 넌시너니머스 뮤테이션은 그냥 막 무작위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약간은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종의 패턴인데요. 어떤 단백질이냐에 따라서 시너니머스 뮤테이션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 넌 시너니머스 뮤테이션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결국 이 S2나 스파이크 단백질이나 ORF1 단백질 그리고 N 단백질 이런 모든 단백질들이 각각의 나름의 뮤테이션 발생 확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GC45와 ZSC21은 굉장히 닮은 바이러스예요. 전편을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S2 단백질의 일반적인 뮤테이션의 비율이 5.4대 1. 자,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 기원 바이러스로 여겨졌던 레티지 바이러스, 자, 44대 1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높은 비율로 시너니머스 뮤테이션이 생겨났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게 옌리먼 박사의 주장이에요. 자, 가장 어려운 거 지나갔으니까 조금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레티지 13의 RBD, 자,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요거는 전편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바이러스가 숙주와 달라붙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잘 달라붙으면 그만큼 감염이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 감염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레티지 13의 RBD 이 부분이 두 종의 관박쥐에 테스트를 해봤으나 달라붙질 않더라는 거예요. 원논문에서는 요 아피니스라는 종의 관박쥐에서 추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옌리먼 박사가 마크로티스 종과 푸실루스 종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지만 달라붙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쉬운 점은 옌리먼 박사 논문에서 이 아피니스 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왜 안 했는지, 할 수가 없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모지앙이라는 지역에서 광부가 폐렴에 감염이 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 광부가 감염이 됨으로써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코로나19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런 가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가설도 굉장히 맹점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당시 조직검사 등을 통해서 증명된 바도 없었고 항체검사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레티지 13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허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천상갑 이야기도 모두 날조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오직 한 개의 천상갑 샘플이 모든 연구에서 사용이 되었고 그 샘플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천상갑 샘플을 연구한 나즈작 박사가 있었나 봐요. 그 연구들에서 334개의 천상갑 샘플을 연구를 했는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천상갑에서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RBD는 천상갑에 감염을 일으킬 수 없었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 아까 레티지 13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너무 어려운 뮤테이션 비율을 이 천상갑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RMYN02입니다. 기원 바이러스 중 하나로 대두가 됐었던 그런 바이러스예요. 네, 결국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뮤테이션의 비율이 57대 1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이 이 단백질은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45 ZSC 비롯해서 코로나19랑 천상갑 바이러스까지 모든 바이러스가 이 단백질은 100% 일치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러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코로나19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무기의 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완전 능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은 통제되지 않은 생물학적 무기로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이 이 날조를 덮는 데 연루되어 있다. 중앙청 정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 1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논문인데 논문 같지 않다고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과격한 단어들 상당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19의 기원 바이러스로 여겨졌던 레티지 13이나 RMYN2 그리고 천상갑의 MP789 바이러스까지 모두 날조되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고요. 근거로 제시한 것들로 유전자나 아미노산 시퀀스의 패턴 특이성 문제가 있었고, 바이러스의 RBD 바이러스와 숙주가 달라붙는 부분이요, 그게 박쥐나 천상갑에 달라붙지 않는다, 이것이 또 다른 근거였고, 상당히 진작부터 연구가 됐던 그런 시퀀스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퍼지는 그런 시점에 와서야 연구가 된 것 같은 그런 정황, 퍼진 걸 덮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의 주요한 부위,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든가 RBD 그런 단백질들을 제외한 아까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돌연변이가 없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자, 1편은 좀 더 생명공학적인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인위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폭로를 하고 있죠. 뭐 인위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걸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거다. 그 정도 반박 말고는 어렵다. 그게 1편의 내용이었다면 2편 내용은 기존에 알려졌던 기원 바이러스들이 허구다. 이게 메인 주장이죠. 즉 만약 기존 연구자들이 우리 허구 아니다. 실제 여기 바이러스 있지 않냐? 실제 샘플 있지 않냐? 가져가서 시퀀스 분석해봐라. 그 바이러스 나올 거다. 이렇게 반박 자료를 발표를 해버리면 그냥 2편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반박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1편보다도 더 파장이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이상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1편보다 솔직히 내용은 더 쉬웠는데, 근데 쉬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임팩트는 1편보다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긴 받았어요. 추석기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2편도 리뷰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소식이나 건강 관련 주제 있으면은 다시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웠거나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감사합니다.